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랑 핑크로 통하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핑크 근데 뭐 셔츠. 자켓은 약간 이제 네. 파란색입니다. 봄이 와서 약간 이제 겨울과 봄 사이 낮에는 정말 많이 날씨가 더워졌어요. 20도가 넘는 기온. 그러니까요. 되게 낮에는? 뭐 캠퍼스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꽃들 많이 피고, 그쵸, 그쵸. 우리 신촌 캠퍼스도 보면 개나리 뭐 이런 것들 피고, 네. 목련 그래서 하여간 3주 차여서 아직 중간고사는 멀고 네. 캠퍼스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중간고사 얘기하니까 또 대학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밤사이에 뭐 메타나 이런 스냅의 주가가 오르는 게 제가 그냥 감히 해석을 한 내용이 틱톡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금 좀 뭔가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플랫폼이 이게 규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메타, 스냅, 네. 구글 알파벳 주가가 좀 강세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좋은데 실제 오늘 그 미국 현지 시간 목요일로 가장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틱톡 CEO인 슈추. 네.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틱톡 중국 회사의 CEO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싱가포르 사람이 의회 증언이 5시간 넘게 지금 진행이 돼서 아마 좀 전에 마친 것 같은데 5시간이요? 제가 또 오래 살았던 싱가포르니까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미국 그 정치권 아까도 상하이 의원이 한 명 CNBC인가 얘기하는데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주인이다. 네. 딱 그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그런 의견을 갖지만 이제 이 슈추라는 사람은 나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도 싱가포르인이고 나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자라서 네. 미국에서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왔거든요. 나는 네. 영국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모든 데이터가 미국에 귀속이 된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지금 고용된 사장이 한번 이런 주장을 해도 네. 실제 그 본사, 중국 본사의 대주주가 한마디 하면 이분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행정부나 이제 입법부는 이제 이 사람의 증언을 참고는 하지만 네. 믿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는 게 미국에서 젊은이들 1, 20대를 중심으로 1억 5천만 명이 지금 틱톡을 사용한다 그쵸.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매각을 그 행정명령을 내리면 젊은이들 사이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네.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의사 결정인데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좀 정한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반사 이익은 확실히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뭐 스냅 이런 데가 반사 이익을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유튜브 못 보게 하고 뭐 미국 플랫폼 다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도 가면 못 보죠. 그쵸. 네이버도 못 보고. 근데 예. 중국은 중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미국에서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막게 근데 이제 반대의 될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금 빼앗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서 네. 상당히 뭐 재미있는 이미 지금 전개가 돼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가장 화제입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뭐 틱톡이 인기가 그쵸. 많지만 관련한 이제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틱톡이 이제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른 빅테크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주제 4가지 준비해 오셨네요. 뭐 4개 뽑았는데 저는 이제 파우엘이 그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 저는 45분 정도 보통 하거든요. 기자들 뭐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초대해서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듣는데 저는 어제 그렇게 나쁜 느낌을 받지는 않았는데 국내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어떠한 걱정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의 코멘트는 전 기본적으로 한 A0 정도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나쁘진 않았고 그래서 오늘도 주가는 그래서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우리가 계기로 가장 그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금융에서 웨alth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뱅킹이에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글로벌 IB 하겠다고 요즘 되게 여의도가 난리인데 실제 월가에서는 IB 특히 글로벌 마켓, 세일스 트레이딩 쪽은 돈을 많이 벌어도 밸류에이션을 전혀 안 줘요.
그다음에 돈을 좀 별로 안 쓰는 어드바이저리는 기업 가치 평가를 좀 해주고 제일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웰스 매니지먼트랑 자산 운용.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래 살았던 싱가포르이 그 PB의 되게 원조여서 PB의 세계를 좀 우리가 공부해보고 싱가포르하고 스위스가 PB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CS 사태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이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의 여기 지방은행하고 되게 개념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워런 버핏이 저는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재정을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으로 2월에 그 유럽 전기차 판매 그 데이터를 보면 그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서 그런지 테슬라는 2월에 매출이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고 현대차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제가 어제 이제 제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는데 네. 좀 리스크를 우리가 좀 알고 큰 그림을 제대로 보고 투자하자, 이제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요거 이제 가끔 가지고 오시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3월 서베이가 지난주에 진행이 됐고 네. 한 이틀 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월가의 펀드 매니저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위협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금융 위기, 신용 경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준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 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더 시장의 그 걱정을 좀 더 키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파웰도 그렇고 연준도 이 사태를 특히 이제 2주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시작된 약간 금융 경색을 상당히 지금 아주 섬세하게 모니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그저께죠, 실제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을 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되게 국내에서도 뭐 파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이렇게 올리지 않고 0.5% 올리는 건 실제 그 옵션이 아니었으니까 뭐 금리 동결을 했으면 저는 오히려 시장은 한 3, 4%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투자가들은 기업도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을 했으면 일시적이나마 뭔가 대단한 거,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저는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나 파월 커멘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뭐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이익의 전망이 좋지가 않은데 퍼가 지금 18배쯤 된다면 S&P 500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어서 지금 뭐 상당히 목 정도까지 와서 네. 차 있으니까 이게 뭐 상당히 뭐 크래시를 해서 주가가 폭락은 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아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수요일 날 반응을 했고 어제 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시장이 이제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뭔가 이제 시장이 반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그럼 주가에 하락이 그렇죠. 나타나는 결국은 상황이군요. 우리가 어떤 자산, 부동산이든 채권이 주식은 내가 얼마 정도 주고 사느냐,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국내에서 너무 금리의 방향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녹아있는 가장 시장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나의 평가. 과대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적정하게 평가돼 있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 은행 얘기를 네네. 좀 하기 전에 재미난 글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오셨어요. 재밌는 트위터를 자주 올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올린 거 보면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땀을 흘리는 듯한, 이게 아마 좀 이제 머스크예요? 근데 이제 뭐 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버튼이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내가 눌러야 되냐. 첫 번째는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실제 이게 사기여서 은행에 그냥 제도권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하다. 근데 그 옆에는 은행이 사기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돈 못 쳤죠.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암호화폐에 그냥 계속 투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금융 시스템의 불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빗대는 은유하는 건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뭐 한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은행 여기 이제 제가 사진으로 First Republic Bank가 이제 어디 한 그 골목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골목에 있는 거 하는데 저도 샌프란시스코 걷다 보면 First Republic Bank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구은행, 광주은행 같은 지역은행과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은행은 서울 와서도 비즈니스 많이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로컬 커뮤니티를 중시해서 월마트, 맥도날드,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지역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편의를 주지만 나는 우리 로컬의 상권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로컬 커뮤니티에서 지역은행이 아주 중요하고 실제 미국 전체로 봐도 이러한 그 리지널 뱅크 지역은행들이 개인 모기지 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전체 미국 파이의 4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천 개 정도 넘어가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나 심지어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이 지역은행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우리가 아는 지방은행과는 완전히 그 뿌리를 내린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들 은행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골먼삭스의 그 분석을 보면 그 실제 이제 이 지역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예금이 떠나고 그러면서 그 월가의 평균적인 그 분석은 이러한 결과를 신용 경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이 대출을 좀 자제하고 조심하고 금리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게 실질적으로 금리를 0.25에서 0.25%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 파월의 코멘트를 들어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다. 그 문구를 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예금의 이탈이 있고, 근데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은행들은 연준에서 그 미국 국채 같은 걸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릴 수, 유동성 공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고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에서 개인들이 금융 경색. 금융 위기를 그 서치 검색한 횟수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이 좀 패닉하던 게 좀 자리를 그러니까 좀 안정세로 가는 건 맞는데 상당히 우리가 시장 관점이나 금융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정부 사람들이 그 예의 주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파웰의 코멘트를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제 우리 또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하셨던 이야기를 더불어서 좀 이제 스토리를 풀어볼 텐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제일 기대가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러니까 원래 그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거는 거의 개인들이 자기의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부정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돈을 맡기면서 이제 스위스가 이 비밀주의가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 뭐 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기업의 대주주인데 블란서 출장 갔다가 비서 보고 나 잠깐 스위스 이틀 다녀올게. 그리고 이틀 후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란서에서 네. 다시. 그분도 아마 자기 원본이 잘 보존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시 블란서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UBS가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의 양대 산맥이고 근데 이제 원래 프라이빗 뱅킹만 했으면 되는데 항상 그 멋져 보이는 그 월가의 그 IB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크레딧 스위스가 웰스 매니지먼트 그 PB나 국내 그 스위스 자체 내 은행 그다음에 자산 운용도 여기가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이것만 했으면 좋은데 1990년대 First Boston이라는 미국의 IB를 인수해서 이제 그게 결국은 항상 미국의 티어 1인 JP 모건, 고먼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경쟁이 안 됩니다. 유럽 회사가. 그래서 사람들을 비싸게 사고 그 대신 매출은 그거보다 못 올리니까 항상 이제 적자 내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자본을 많이 투여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이제 CS가 넘어가고 UBS가 인수를 했는데 네. 그 실제 싱가포르이 그 스위스의 대안으로 그 PB의 중심, 특히 이제 아시아의 부자들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특히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그 신한은행의 대주주였던 제일동포, 그러니까 일본 분이죠. 그분이
그 이제 싱가포르에 돈을 맡기겠다고 그 해서 이제 저도 아는 분한테 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PB 로컬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누구한테 받아서 그 미팅에 들어갔는데 진짜 이분이 이제 비서랑 왔는데 딱 007 가방을 여는데 이렇게 현금이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일들이 싱가포르 같은데 이건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지도 않을 텐데 돈을 예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먼저 우리는 이자를 안 드리고 우리가 맡기신 금액에서 3%를 띱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는 은행이 돈을 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 틀리게. 그래서 프라이빗 뱅킹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물론 이건 한국과 상관없는 네. 싱가포르나 이제 일부 지역의 얘기인데 그만큼 거액의 개인이 PB 쪽 의 매력을 느낄 정도로 그동안 그래서 스위스, 싱가포르이 엄청난 자금들이 수백조 아니면 그 이상의 돈들이 이제 몰려들었다. 이제 그런 이제 뭐 해프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크레딧 스위스는 그 아웃라이어고 리만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CS 자체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른 은행들은 상당히 지금 건실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레버리지, 그러니까 총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이 얼마큼 되느냐, 유동성이 풍부하느냐, 자본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느냐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위기 2008년과 비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CS의 그 많은 제 후배들, 친구들이 많이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그만뒀지만. 그래서 이제 CS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아니면 이제 UBS에 인수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요인이 은행 고객들이 엄청나게 최근 이탈됐어요. 왜냐하면 내 돈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루에 14조 원씩 이탈이 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100조 원 이탈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도매, IB를 많이 하는데 다른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카운터파티가 안 되겠다고 나 거래 안 한다, CS.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알아보니까 CS가 외국인 주식 비즈니스가 이거는 실제 리스크는 없는데 이 비즈니스가 급감해서 거의 외국인 주문이 없다. 이 정도로 하여간 비즈니스가 줄어들었고 임직원들이 이미 많이 퇴사를 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UBS한테 인수가 돼서 물론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통폐합하는데 한 3, 4년 걸리지만 뭐 금융 위기를 좀 잠재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버핏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서게 될 것인지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버핏이 나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 물밑 작업들이 다 그러니까요.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요? 쿠킹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미국에는 그 프라이빗 젯 개인 그 전용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CEO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거를 이제 그 조사하는데 실제 그 일론 머스크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를 또 모니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그 한 거의 20대에 가까운 개인 그 프라이빗 제트들이 그 지역은행들이 있던 그런 그 본사에서 CEO들이 그 오마하로 그 도착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다.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보도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실제 뭐 워런 버핏은 이러한 위기일 때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이따 했지만 남들이 너무 무모할 때 나는 조심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역은행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역은행을 그 뭐 물론 두 개 은행은 지금 약간 뭐 그 지급 보증 같은 걸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 그 재정 투입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잘못된 그 일반 그 서민들의 혈세를 그 특히 금융인들을 영어로 팻캣이라고 그래요. 뚱뚱한 고양이. 그래서 팻캣들 도와주는데 한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도 모랄 해자드의 비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옐란에 대한 비난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관여는 안 하고 그 대신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 코디를 할 텐데 워런 버핏이 이럴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출자를 해주면 위기를 잠재우는 그런 효과를 금융위기 때도 보였죠. 그래서 실제 금융위기 때
그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리먼 브로더스가 망하고 제가 근무했던 메릴 린치 주가가 $100가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95% 하락을. 시티는 $1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릴 린치는 운 좋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했고 네. 그 다음 주 모건 스탠리, 골드만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워런 버핏이 나타나서 그 아주 좋은 조건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50억 한 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현인이 골드만에 투자를 할 때면 우리 네. 금융 시스템의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스트레스가 위기가 적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한 50억에서 $100억, 그러니까 6조에서 한 12조 원 돈을 몇 개 지역은행에 출자를 한다면, 근데 이분이 되게 또 딜은 잘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주를 사주는 게 아니라 한 10% 금리를 보장해주는 전환 우산 주고 거기에 아마 워런트가 있어서 자기가 또 이 보통주를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꼼꼼한 실리를 분이시죠? 챙길 수 있는 그런, 본인한테는 좋지만 금융 시스템의 그 안정을 다시 한번 보장해주는 그런 체크를 쓴다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약간 보증수표를 아마 이제 그 발행하지 않을까. 네. 이제 아마 그런 내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면 조금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뭐 그 직접 개입을 안 해서 비난을 덜 받고 시장의 그 불안한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뭐 뉴스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기업들에 관련한 법인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놀랐던 게 사실 그 이번에 3월 초반에 있었던 수출 지표 보니까 현대기아차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데 실제로 지금 뭐 내용 보니까 반도체 아니면 핸드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한 40~50% 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인데 유일하게 우리 주요 수출 제품 중에 지금 승승장구를 하는 게 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근데 지금 뭐 그 협회에서 나오고 이제 한국경제, 우리 그 경제신문에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뉴스인데 그 테슬라가 이제 1월 달에 뭐 한 15~20% 가격을 인하를 했죠. 국내에서는 그 플레이드라는 아주 슈퍼카 비슷한 그런 그 제품 그 시연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이제 그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휘청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테슬라 입장에서 메이저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죠. 유럽은 아직은 꽤 큰 시장은 아니지만 2월에 이제 판매가 50% 급증을 해서 한 거의 2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한 23% 감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약간 등이 떠밀려서 폭스바겐, 포드들도 가격을 내리고, 오늘 또 포드가 상당히 전기차 부문에서 올해 한 $30억 적자를 낼 것이다. 거의 4조 가까이. 그래서 얼마만큼 테슬라가 다른 전통 그 자동차 업체나 전기차 업체보다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당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한 15%에서 20% 영업이익률을 내니까 이게 되게 고마진 비즈니스네. 근데 원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그 업황이 좋을 때 한 8%에서 10% 영업이익률 내고 안 좋을 때는 거의 적자를 내서 평균적으로 한 5%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진이 높지 않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오후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볼 때 큰 그림을 제대로 보고 좀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하자.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자동차 시장 전체, 그다음에 배터리,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를 다 합쳐서 보면 그 2030년에 골드만 분석에 의하면 배터리가 전체 업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이제 쏠림 형상이 저는 좀 기본적으로 걱정이 돼서 이제 배터리 주가가 거품인 5가지 이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첫 번째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그러니까 주말에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 4명 중에 이제 저랑 다른 금융인 2명은 배터리 주식이 없죠. 그런데
의사랑 음악 교수하는 전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그 에코프로 주식을 우리 금융 배터리 주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쏠림 현상이 지나친 게 아닌가. 묻지마 투자. 그 다음에 3월 22일 뭐 어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요즘 거래액 기준으로 톱5, 톱10은 거의 다 배터리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돼요. 네. 이것도 지나친 쏠림 현상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3총사가 네이버 현대차 시총을 추월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부터 핵심 종목 배터리를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서가 좀 있었다 그러죠. 불공정 매매 관련돼서 회사의 임직원들.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임원들이나 대주주를 믿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그 인터넷 버블인 2000년 아니면 2015년에 중국 시장이 엄청난 버블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에 못지않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기업이 매출을 갖고 그 주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5년, 10년 후에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쪽에 너무 이제 치우쳐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뭐 10년 후까지 매출 증가율에 PSR을 곱하는데 그렇게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거는 과거에 틀려왔고 그래서 이익을 얼만큼 내는지 네. 우리가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월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은 그 산업이 변동성이 높고 자본 투어가 많다는 건 고정비가 높고 이익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가 전 세계 반도체 업종 중에도 할인이 되는 요인이 거버넌스 이유도 있지만 이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밖에 금융 시장에서는 배터리의 성장성은 인정을 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은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거의 경청하는 자세로 제가 뭐 교수님께서 늘 데스킹을 한다라고 하셔서 좀 경청한 자세로 듣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이람 교수님을 굉장히 또 좋은 글로 좋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세계 최고의 회사의 최고의 위치에서 근무하시고 멋지게 은퇴하셔서 본인의 지식을 나눠주시며 말년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겠는데 어쨌든 보내는 게 빨리 너무 진행을 하시죠. 예, 너무 다음 멋있습니다. 진행. 실제로도 엄청 젠틀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엄청 젠틀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항상 좀 응원의 자세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